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빗속에서 고급 벤츠를 박은 배달 소녀가 바닥에 엎드려 연신 사과했습니다. 차 수리비는 제가 다 물어드릴게요. 아르바이트에서라도 꼭 갚을게요. 그런데 차에서 내린 70대 노신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손녀의 모습이 눈앞의 소녀와 겹쳐 보였거든요. 그날의 우연한 사고는 한 소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난한 고아에서 거대 그룹의 상속녀로, 그리고 치열한 가족 갈등의 중심으로.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치는 저녁 7시, 이지은은 마지막 배달 봉투를 오토바이 뒤편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할머니 약값은 마련되겠어. 지은이 작게 중얼거리며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5시간씩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반지하 원룸 월세와 할머니 병원비,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까지 모두 이 일로 벌어야 했거든요. 조심해서 가야지. 지은이 미끄러운 아스팔트를 바라보며 천천히 오토바이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에는 사고가 나기 쉽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배달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쉬면 그날 벌이가 통째로 날아가니까요. 급커브 구간에 들어서자 지은은 더욱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바퀴가 무릉덩이에 빠지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지은이 짧게 소리를 지르며 핸들을 필사적으로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그대로 미끄러지며 옆에 정차해 있던 검은색 고급 승용차로 돌진했습니다. 쾅! 귀를 찢는 충돌음과 함께 지은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야! 지은이 무릎을 감싸주며 일어나려 하는데 차에서 누군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중후한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품이 있는 노신사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 바닥에 엎드린 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수리비는 제가 다 물어드릴게요. 아르바이트에서라도 꼭 갚을게요. 강태준이 지은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흐트러진 긴 머리, 그리고 울먹이며 사과하는 그 모습이 20년 전 기억 속 장면과 겹쳐 보였거든요. 수진이, 태준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혼자 울고 있던 3살 손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일어나세요. 우선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태준이 지은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고요. 지은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무릎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다친 걸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해요. 태준이 운전기사에게 손짓하자 기사가 달려와 지은을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정말 괜찮다고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지은이 고급 가죽 시트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친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태준이 자상하게 말하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을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이지만 맑고 큰 눈망울이 돌아가신 며느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에서 수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태준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뭔가 간절한 기대감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지은이 치료를 받는 동안 태준은 간호사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혈액 검사 하시죠? 네, 기본 검사는 해야 할 것 같아요. 혈액 샘플을 조금 따로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태준이 간호사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태준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지은이 태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치료비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태준이 명함을 꺼내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차 수리비나 다른 문제도 모두 제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지은이 명함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성건설 회장 강태준 회장님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 처리나 다른 일들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연락 기다리세요. 태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준은 계속 지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그 눈빛이 수진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준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둔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찍었던 3살 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오늘 만난 그 아이가? 태준이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0년간 가슴에 묻어둔 그리움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비서 차 과장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과장님, 급한 일이 있어요.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차 과장이 메모장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사고를 낸 그 학생, 이지은이라는 아이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조사라고 하시면 신상정보, 가족관계, 출생 기록까지 모든 걸 알아봐 주세요. 태준이 책상 위에 놓인 지은의 신분증 사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태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유전자 검사 기관에 맡겨주세요. 은밀하게요. 차 과장이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묻지 마세요. 그냥 결과만 빨리 알려주면 돼요. 한편 지은은 반지하 원룸에서 명함을 뒤적이며 복잡한 마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성건설 회장이라니. 완전히 큰일 났네. 지은이 명함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차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지은이 배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어제 사고 관련해서 왔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어보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차 과장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차 과장이 좁은 원룸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 새는 천장, 그리고 낡은 가구들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이런 곳에서 혼자 사세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없으시군요. 차 과장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지은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살 때부터 할머니와 살았거든요. 그 전 일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차 과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3세 이전 기록이 없다는 것, 그리고 기억 상실까지. 저녁 6시 태준이 직접 지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좁은 골목에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돈 많은 사람 차 같은데?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안에서 얘기해도 될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 당황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준이 원룸 안을 둘러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 나이에 혼자 살고 있다니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지은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오셨어요? 전화로도 충분했을 텐데. 태준이 봉투를 꺼내며 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치료비하고 생활비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지은이 손을 뒤로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낸 건데 어떻게 돈까지 받아요? 그래도 다친 몸으로 일하기는 힘들 텐데. 저 정말 괜찮아요. 일도 할 수 있고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지은의 자존심 강한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도 어릴 적에 이렇게 고집이 셌거든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우리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요? 지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시급도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좋고요. 태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3배 정도 되니까 하루 3시간만 일해도 지금만큼 벌 수 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는 지은을 곁에서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은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제안이 너무 좋았거든요.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니. 알겠어요. 하겠어요. 지은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일주일 후 지은은 태준의 대저택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관리사 박 여사와 요리사 김 아주머니가 지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이 예쁜 아가씨가 새로 오신 분이구나. 박 여사가 지은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지은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박 여사에게 귀옛말을 했습니다. 어머, 저 아이 혹시... 쉿, 조용히 해. 박 여사가 김 아주머니를 말렸습니다. 회장님이 미리 당부하셨거든요. 지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강민호가 지은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화가 난 목소리로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집에 낯선 여자아이를 들여놓다니. 챕터 3 숨겨진 진실. 민호야, 진정해. 태준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이며 태준 앞에 섰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장이 어린 여자애한테 빠졌다고 난리예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태준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갑자기 낯선 애를 집에 들여놓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민호가 팔짱을 끼며 따졌습니다. 그 아이가 수진이와 너무 닮았어.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그 소리예요? 민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 20년 전에 죽었어요. 받아들이세요. 죽은 게 아니야. 실종된 거라고. 태준이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체를 찾지 못했잖아.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헛된 희망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민호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라고요. 회사 이사들도 다 걱정하고 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사들이? 네. 아버지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요. 민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넌 그 아이를 직접 봤어? 태준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봤어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던데요. 민호가 시큰둥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평범하지 않아.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민호는 사립탐정 김 씨를 불러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둘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애에 대해서 모든 걸 조사해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조사하실 건가요? 김 탐정이 메모장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이요. 특히 3살 이전 기록을 중점적으로요. 2주 후 김 탐정이 충격적인 자료를 들고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큰일입니다. 뭔데 그래요? 민호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 진짜 회장님 손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출생신고서를 보세요. 부모 이름이 강준우, 이미영으로 되어 있어요. 김 탐정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희망 고아원 기록인데요. 고아원? 민호가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원래 이름이 강수진이었어요. 5살 때 입양되면서 이지은으로 바뀐 거고요.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진. 바로 20년 전 실종된 조카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네, 회장님 추측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김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통사고 날짜와 고아원 입소 날짜도 정확히 일치해요. 민호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지은이 정말 조카라면 자신의 상속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자료들 다른 사람은 못 봤죠? 물론입니다. 사모님한테만 보고하는 거예요. 김 탐정이 확신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자료들 모두 폐기해 주세요.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폐기요? 왜요? 김 탐정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민호가 봉투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아이가 사기꾼이라는 증거 말이에요. 김 탐정이 돈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기꾼이요? 네.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전문 사기꾼이라고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듯한 가짜 신분증이랑 위조 서류들도 함께요. 김 탐정이 망설이더니 결국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조작된 자료들을 들고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조사? 태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뭔가 수상해서요. 민호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진짜 이지은이 맞나요? 민호가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 개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요. 태준이 서류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지은이 전문 사기꾼처럼 보였거든요. 이건 설마. 그리고 이건 다른 피해자들 명단이에요. 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여러 노인분들한테서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어요. 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태준이 고개를 젓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약점을 노린 거예요. 태준이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의 순수한 눈빛이 거짓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지은은 복도에서 우연히 민호와 이사회 멤버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기꾼 소녀 때문에 회장님이 완전히 정신을 잃으셨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어요. 지은이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빨리 저 애를 쫓아내야 해요. 지은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태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가 회장님을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지은이 작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사기꾼으로 본다니. 그날 밤 지은이 태준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들어와요. 태준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들어와 태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왜 갑자기 그래요? 태준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회장님한테 피해만 끼쳤어요. 지은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저 때문에 회장님을 걱정하고 있다면서요?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다 들었다고요.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기꾼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은아. 태준이 지은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떠날게요. 지은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한테 피해 드릴 수 없어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태준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음 날 새벽 지은은 조용히 짐을 챙겨 대저택을 떠났습니다. 박 여사와 김 아주머니가 지은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은아, 어디로 가는 거야? 박 여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지은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떠난 후 태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서재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회장님, 식사라도 하세요. 차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그냥 놔두세요. 태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의 책상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99.9% 일치.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 정말 자신의 손녀였던 것입니다. 과장님, 태준이 급하게 차 과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차 과장이 달려왔습니다. 지은이를 찾아야 해요. 당장?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찾으세요. 같은 시각 태준의 절친 박승호 변호사가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태준아, 요즘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승호야. 태준이 박 변호사를 보자마자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줘야 해. 지은이를 찾아야 한다고. 박 변호사가 상황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정말로 손녀를 찾은 거야? 그런데 민호가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태준이 민호가 제시했던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조작? 태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포토샵으로 편집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여. 박 변호사가 서류의 이상한 부분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도 가짜고. 민호가 왜 이런 짓을?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후 박 변호사가 20년 전 경찰서 기록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태준아, 이것 봐. 박 변호사가 낡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교통사고 당시에 실종된 아이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정말? 태준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희망 고아원 기록이야.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입소했다가 이지은으로 개명해서 입양됐어. 수진이, 내 수진이. 태준이 서류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찾아야 해. 어서 빨리. 차 과장의 조사 결과 지은은 부산의 한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공장 앞에서 기다리던 태준이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지은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아. 태준이 지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지은이 태준을 보고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까지? 수진아, 내 수진아. 태준이 지은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넌 내 손녀야. 내가 20년간 찾던 그 아이라고. 지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 당황하며 태준의 품에서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야. 넌 내 손녀 강수진이야. 태준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실종된 그 아이 말이야.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지은 양, 이것들을 보세요. 박 변호사가 DNA 검사 결과와 고아원 기록들을 꺼냈습니다. 99.9% 확률로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아요. 지은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당신 이름이 강수진이었어요. 박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고 고아원에서 이지은으로 이름을 바꿔서 입양된 거예요. 지은이 서류를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래, 넌 내가 평생 찾던 그 아이야. 태준이 다시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지은도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예요? 그래, 내가 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와 손녀가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준이 지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 아빠 엄마는 내 아들하고 며느리였어. 그럼 제가 정말 지은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전 사고 직후에 온 병원을 다 뒤졌는데 널 찾을 수가 없었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후였거든. 태준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평생 자책하며 살았단다. 지은이 태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태준이 지은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저택에 도착하자 민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야. 태준이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이 민호를 보자 긴장하며 태준 뒤로 숨었습니다. 지은아. 아니, 수진아. 민호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삼촌이 정말 잘못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너한테 못된 짓을 했구나. 지은이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삼촌이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널 사기꾼으로 몰았어. 민호가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달라. 태준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버지. 민호가 고개를 들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태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일은 이제 다 잊어버리자. 지은도 민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삼촌, 저도 이해해요. 수진아.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감동했습니다. 박 여사와 김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지은을 반겼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왔구나. 박 여사가 기뻐하며 지은을 안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김 아주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모습 그대로네. 정말요? 지은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성격도 그대로고. 박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집센 것도 똑같아.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지은과 함께 서재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지. 공부요? 지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가야 해.
태준이 지은의 미래를 계획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도 차근차근 배워야 하고,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손녀잖아. 태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똑똑하고 의지도 강하고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지은이 할아버지의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6개월 후 지은은 검정고시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전국 상위 1%에 드는 결과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대단해. 태준이 성적표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명문대 경영학과 특례 입학도 확정된 거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지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저녁 태준은 지은에게 경영학을 가르쳤습니다. 회사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야. 태준이 지은과 함께 서재에서 공부하며 말했습니다. 직원들을 믿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네, 할아버지. 지은이 열심히 메모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말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한강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수진아, 넌 어떤 꿈이 있어? 태준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좋은 꿈이야. 태준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의 19세 생일에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을 빌려서 지은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야. 태준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지은에게 걸어주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내 손녀한테는 이 정도도 부족해.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이제는 조카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수진아, 삼촌이 경영 실무 가르쳐 줄까? 네, 삼촌. 잘 부탁드려요. 지은과 민호가 화목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태준은 흐뭇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태성건설도 지은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은 어때요? 지은이 기획서를 들고 태준에게 제안했습니다. 오, 좋은 생각이야. 태준이 기획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내 손녀답네. 매주 토요일마다 지은은 할아버지를 위해 직접 요리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치찌개 드세요. 수진이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태준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행복해했습니다. 인생에서 이때가 제일 행복하구나. 할아버지와 손녀는 제주도, 부산, 강릉으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수진아, 내 아빠도 어릴 때 여기 왔었어. 태준이 옛 사진을 보여주며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어떤 분이었어요?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지. 너랑 똑같이. 태준이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은 대학교 2학년이 되어 더욱 바빠졌습니다. 학업과 회사 인턴 업무를 병행하며 경영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건강해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근처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맨 것입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태준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 주소 아세요? 경찰이 태준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집이 어디였지? 태준이 당황하며
머리를 감췄습니다. 지은이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아. 할아버지가 길을 잃었네. 태준이 민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요. 지은이 태준의 팔짱을 끼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 후로 태준은 가끔씩 기억력 문제를 보였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사람들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회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의? 무슨 회의? 태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은과 민호가 서로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라고요? 2년에서 3년 정도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 결과를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민호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회사 일은? 당분간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태성건설 이사회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이런데 계속 경영하실 수 있을까요? 한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주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경영권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학업을 줄이고 회사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너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어. 민호가 지은을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삼촌.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넌 아직 21살이잖아. 나이는 상관없어요. 할아버지가 이루신 걸 지켜야 해요. 태준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사회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거나 직원들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김 부장, 아니, 이 부장. 태준이 직원을 부르며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박 부장입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정정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경쟁 기업들이 태성건설의 약점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건설 회장 치매 걸렸다면서? 이제 끝났네. 우리가 그 프로젝트 가져오자. 중요한 계약들이 하나둘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회사 매출이 30% 감소하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민호가 임시로 대표이사를 맡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형님만큼은 못하겠어요. 민호가 지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삼촌, 우리가 함께하면 돼요. 지은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긴급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태준 씨가 정신이 맑을 때 후계자 지명 서류를 작성해야 해요. 지금 당장요? 민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늦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진이를 정식 후계자로 지명하는 거죠? 민호가 확인했습니다. 태준이 비교적 정신이 맑은 날 공증인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뭔가 저를 후계자로 지명하는 서류예요. 태준이 서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수진이가 해야지. 태준 경영 신탁이 설립되었습니다. 지은이 성인이 된 후 정식으로 경영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였습니다.
이제 안심이에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지은 양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요. 지은은 할아버지의 오랜 파트너들을 직접 만나러 다녔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후계자로 지명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훌륭하네요. 파트너 기업 대표들이 지은의 당당한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태준 회장님에 대한 의리로 협력하겠습니다. 지은이 제안한 제로에너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정부 정책과 맞아떨어졌습니다. 3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회사를 완전히 살릴 수 있어요. 지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대단해. 민호가 조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태성건설 젊은 직원들이 지은을 적극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양 정말 똑똑하세요. 회장님보다 더 혁신적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회사를 살렸습니다. 지은의 리더십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주는 치매에도 불구하고 지은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수진아, 넌 할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난 경영자가 될 거야. 정신이 맑은 순간에 태준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3년 후 지은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태성건설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대표이사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지은 대표가 우리 회사를 이끌어갑니다. 민호가 마이크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렁찬 박수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주는 치매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지은만큼은 여전히 알아봤습니다. 수진아, 내 수진이 이렇게 훌륭해졌구나. 태준이 지은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의 결과야.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를 요양원 대신 집에서 직접 돌보기로 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전문 간병팀을 구성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매일 저녁 지은이 태준에게 회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가 잘하고 있구나. 태성건설은 지은의 경영하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까지 진출하며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꿨던 회사가 되었어요. 지은이 태준에게 해외 진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태준이 지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 이름으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강태준 사회공헌재단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비 지원과 고아원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착한 우리 수진이. 태준이 지은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느 봄날 할아버지와 손녀가 정원에서 벚꽃 구경을 했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20년 전 그 사고로 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단다. 태준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넌 할아버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태준이 평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지은의 손을 잡은 채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은이 태준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손녀와 함께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태준의 장례식에는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평생 이어가겠습니다. 지은이 추도사에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5년 후 지은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태준의 이름을 딴 아들 태준도 태어났습니다. 태준아, 이분이 내 증조 할아버지셔. 지은이 아들에게 태준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지은은 아들이 3살이 되던 해 태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20년 전 그 사고가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지은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하얀 장미 99송이를 바치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현재 지은은 30세가 되어 태성건설을 국내 1위 건설회사로 키웠습니다. 아들 태준이도 할아버지를 닮아 착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보이며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단다. 지은이 아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은은 할아버지 사진에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있던 날을 운명의 날이라고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명적인 교통사고로 시작된 20년간의 사랑과 성장의 여정이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빗속에서 일어난 작은 교통사고가 20년간 헤어져 있던 할아버지와 손녀를 다시 만나게 했고 그 만남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난한 배달 소녀 지은에게는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을, 외로운 재벌 회장 태준에게는 삶의 의미를 되찾아준 기적 같은 만남이었죠. 비록 그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 그리고 이별의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지은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따뜻한 마음과 용서의 정신을 이어가며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있던 날을 운명의 날이라고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운명적인 순간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